경영이란 무엇인가 여덟 번째 토픽이죠. 경영의 성과 내기. 경영의 성과라고 하면 그게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수익이 될 수도 있겠고, 품질, 원가, 또 고객 만족, 뭐 생산성, 그리고 작업시간 절약, 또 의사결정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그 경영의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 경영의 성과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법칙이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것인데 일명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의 국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 이제 그 착안을 해서 이런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과의 80%가 그 전체 원인의 20%에 일어난다는 이런 현상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생물의 세계에서도 그 개미들이 열심히 다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 가만히 하나하나 관찰을 해보면 그 중에 20%만 열심히 그 먹이를 날르는 일을 하는 개미들이고, 나머지 한 80%는 주로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벌도 그런 달이죠. 꿀벌도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60%는 놀고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들의 집단 생활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법칙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의 80%는 20% 고객 덕분에 이제 벌어들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타나고요. 전체 주가 상승률의 80%는 상승 기간의 20% 기간에서 발생한다는 것. 또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집중력을 발휘한 20%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1951년에 조셉 주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산업공학자인데, 기업에서 이제 불량의 원인 20%가 80%의 손실을 야기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걸 발전시켜서 이제 그 품질 경영학자인 에드워드 데밍, 이름 기억나죠? 그 PDAC라고 하는 그 플랜드 체크, PDCA, 그죠? PDCA 경영 사이클을 제창한 사람이죠. PDS 뭐 약해서. 그 에드워드 데밍이 이걸 품질 경영학에도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일본의 그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품질 관리 이론을 완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식스 시그마로 발전을 했고, 특히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 잭 웰치 회장이 품질의 이 품질 관리에 이 이론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기업을 혁신하는데 성과를 낸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업의 모든 곳에 자원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 특히 이게 20%의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하면은 나머지 80%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기업의 성과를 낼 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그 기업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반하는 또 그 반대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롱테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데, 롱테일 비즈니스 법칙. 그러니까 롱테일이라는 게 긴 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이 그래프에서 고객 매출의 고객의 한 20%가 전체 매출의 20%, 그러니까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빨간 부분을 얘기하죠. 이게 전체로 다 따진다면 이게 한 80%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 전체 고객으로 본다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80%는 긴 꼬리, 노란 부분이 긴 꼬리. 근데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이 롱테일, 긴 꼬리 80%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가 매우 낮을 것 같은 그 잠재적인 고객들을 저비용으로 찾아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기법을 이 롱테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예로서 이제 구글의 애드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광고 회사들은 몇몇 고객, 전체 고객의 한 20% 고객, 큰 고객들로부터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 구글은 그 법칙을 거꾸로 적용을 해서 소소한 작은 규모의 광고주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구글에서 쉽게 광고를 낼 수 있게 해줘서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그게 구글 매출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거꾸로 작용을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노센티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연구자들의 그 네트워크 집단이에요. 이 회사는 이게 뭐 10만 명 이상의 개인 연구자들이 그 네트워크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조금씩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롱테일, 그 작은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생긴 거죠. 아마존, 그 저기 인터넷 북 회사죠. 뭐 지금이야 일반 쇼핑도 다 하지만 원래 이제 아마존은 인터넷 북 그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이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북 셀러도 매출의 50% 이상을 그러니까 13만 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팔리는 순으로 따진다면은, 순서를 매긴다면 13만 등 이하의 책, 거기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책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별로 인기 없는, 숨겨져 있는 그런 책들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롱테일 비즈니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지 기업을 운영할 때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성과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텔의 이제 그 인텔이 뭐예요? 그 왜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IBM 계열의 PC 그 안에 그 마이크로칩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무어가 1965년에 제안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반도체 그 집적 회로의 성능이 2배로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칙이 초창기, 그러니까 이게 1900 여기가 45년 요 정도에서 유니박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이때가 최초의 그 PC가 나올 때입니다. 그죠? 유니박 컴퓨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들어서 IBM SSEC라는 모델이 등장을 하고요. IBM 704 이때는 다 대형 컴퓨터들이죠. 그 덩치가 크고 초창기에는 컴퓨터를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반도체 하나가 진공관 그 큰 전구 50개 분량을 하나의 작은 반도체가 처리를 하니까 그 사이즈가 대폭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게 IC라고 하는 인티그럴 서킷이라고 하는 그 더 작은 칩으로 이게 개발이 돼서 이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진공관에서 반도체, IC 이런 칩 소자로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까 컴퓨터 처리 속도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DEC 지금은 뭐 별로 이름이 사라졌지만 DEC라고 하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하고 이제 IBM이 주로 70년대 중반까지 PC 컴퓨터 업계를 주름 잡았죠. 그러다가 여기 애플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이게 1976년일 겁니다. 1976년에 애플 1이 등장을 하고 78년에 이제 애플 2가 등장을 해요. 이 당시 이제 알타리라고 하는 알테어라고 하는 이게 게임도 만드는 회사고 알테어 8800이라는 PC가 이때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제 PC 시장을 장악을 하니까 대형 컴퓨터, IBM의 대형 컴퓨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1981년에 IBM이 이제 드디어 PC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든 이 IBM PC 모델이 여기 등장을 하죠. 이렇게 그 새로운 컴퓨터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반도체 집적 회로 IC가 급격히 규모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성능은 거의 더블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IBM AT가 등장을 하네요. 1985년이죠. 내가 유학을 86년에 미국에 가서 처음 샀던 그 PC 컴퓨터가 바로 이 IBM AT 이거를 샀어요. 이 당시에 4,200불인가 엄청 비싸게 주고 샀죠. 그때 환율로 해도 한 4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팍이라는 또 PC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IBM의 이제 기술이 급격히 발달을 하죠. 이게 이제 펜티엄 이게 지금 다 인텔이라는 회사의 그 CPU 메인 칩을 가지고 이 IBM 컴퓨터들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펜티엄 컴퓨터가 이때 등장을 했어요. 이게 1990년대 그리고 펜티엄 2, 펜티엄 3, 4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뭐 인텔 코어, 듀오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형태의 PC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컴퓨터 처리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2년마다 거의 2배로 뛰는 그런 그 성과 이게 기업의 성과라는 게 엄청나게 빨리 이 IT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카이젠이 이제 개선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이제 카이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계속 성과가 거의 뭐 2-3년 내에 거의 2배로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이 무어의 법칙에서 그 따다가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그걸 적용을 하고 그 이제 모든 글로벌 업체들은
이 무의 법칙을 은연중에 이제 그 CEO들은 반영을 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 속도, 어떤 기술의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을 이게 점점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경영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샘 월튼이라고 하는 그 월마트 창업자도 한 번 성과를 냈다고 계속 그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과를 계속 혁신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적 뭐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영의 한 원리로 이 무의 법칙을 이제 경영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과를 지향할 때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그 하나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몇 개 핵심적인 그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썬크 코스트라고 그러고 이게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지금까지 이미 투입된 그 자원, 뭐 시간, 돈, 뭐 인력 이런 게 다 자원이죠. 근데 이미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투입된 게 아까워서 그 다음에 해야 할 미래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잘못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 자기 합리화의 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했다, 뭐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갈등을 겪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왜냐하면 대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대학을 갈 때도 그죠? 그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로 진학을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인근의 뭐 다른 국립대로 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으로 갈까, 또 그 장학금 많이 주는 또 다른 대학으로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최종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게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경향이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 개념인데 이게 이제 매몰 원가라는 것이 이 자기 합리화의 그 심리 때문에 이런 매몰 원가라는 것을 우리가 헤어나질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경영학 이론 중에 그 하인드사이트 이펙트, 뭐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후 정당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심리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에서 그 실험한 결과로는 지금 이제 우리 뭐 나라에서도 이제 총선, 대선 여러 가지 투표 정치인들 뽑는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당선될 거야, 뭐 대통령 뽑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한 1000명한테 물어봐요.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 같냐라고 그 사람들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전화를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누가 뽑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뽑으리라고 당신은 1년 전에 선거가 있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디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샌더스 뭐 두 사람이 붙었었잖아요. 그 힐러리 여사하고 그죠? 힐러리하고 최종 붙었었죠. 그랬을 때 힐러리가 됐을 거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정작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라는 식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확률을 높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합리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런 그 자기 합리화 그 경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좋지 않은 심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투입된 자원이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성과, 그 경영의 성과를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하인드사이트 그 바이어스의 한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런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관광 산업이 아주 지금 되게 힘들죠. 그 라스베가스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면 거기에 그 이렇게 머신 그 기계가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 뭘 기다리냐면 어떤 그 이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렇게 코인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슬롯 머신을 이렇게 막 땡기고 그럼 많이 돈을 잃고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잃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뛰어가서 자기가 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 슬롯 머신이 돈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돈이 나올 때도 됐다.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올 확률은 그 전이나 그 할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잃고 간 때나 지금 새로 자기가 앉았을 때나 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확률은 기계가 갖고 있는 확률은. 근데 심리적으로는 인간의 심리적으로는 이거 그동안 돈을 엄청 이 기계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배태널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누가 이렇게 돈을 막 잃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요. 다른 데로 가. 그 사람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기계는 계속 돈을 먹는 기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벤트, 사건들이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입니다. 자,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10번을 던졌어요. 근데 9번 던졌는데 9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10번째 던졌을 때 여러분은 앞면에 걸겠습니까? 뒷면에 걸겠습니까? 그 확률은 사실은 2분의 1의 변함이 없어요. 그죠? 동전은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반반이에요. 50% 확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몇 번을 던지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9번을 던졌는데 앞면만 나왔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은 이제는 뒷면 나올 때도 됐다.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배팅을 하면 그게 이제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에 걸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동전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9번을 던졌는데 9번 다 앞면이 나왔다면 이건 원래 그 동전이 앞면을 나오도록 설계가 된 그렇게 제작이 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9번 던진 거 사건의 확률을 가지고 미래에 나머지 한 번 던질 때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잘못된 의사결정이에요. 무조건 동전은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미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 매몰 원가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성과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경영학 용어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 이게 이제 우수 업무 처리 사례라고도 하고요. 그냥 일반 실무에서는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아주 우수한 사례가 어느 기업인가는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요타 자동차의 그 생산 공정,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공정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흉내내서 생산 라인을 바꾸고 혁신을 운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뭐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그 포드 자동차의 주문 처리 시스템.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주문 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아주 우수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업의 그런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그걸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경쟁력 신장을 위해서 경쟁 업체의 상품이나 운영 과정 이런 걸 연구해서 배우는 거를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ERP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ERP라고 하는 게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정보 시스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업무를 이미 다 그 프로그램을 다 짜서 이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SAP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에서도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적이 있었죠. 이 ERP라고 하는 패키지를 도입을 해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거꾸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ERP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가 와서 그 회사 업무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전부 새로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짭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 뭐 2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업의 그 업종에 따라서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집어넣은 모듈로 다 집어넣은 그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다가 그거를 쓰는 법을 그 사용자들한테 익혀서 한 3개월이나 길어야 뭐 6개월 이내에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P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얼마나 이 베스트 프랙티스, 글로벌 기업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거기다 많이 집어넣느냐, 그거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뭐 ERP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표준화된 누구나 쉽게 이것이 가장 표준화된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의 지적 수준 내에서 넣어놨을 뿐이지 이게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표준을 이 소프트웨어 모듈로다가 집어넣으려면은 상당한 로열티를 물고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이 ERP 그 글로벌 제품들은 가격이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한 10여 년 전에 이 오라클 ERP를 도입했거든요. 그때 예산이 2,500억 원인가요? 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늘어나가지고 거의 한 3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할 정도로
이 ERP라고 하는 제품이 가격이 큽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의 성과를 그 최대로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워서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는 그 빠른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잘하는 친구들, 잘하는 어떤 그 사례를, 우수 업무 처리 사례, 그런 거를 과감히 가서 배워오는, 그 왜 우리 뭐예요, 동양에도 공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다. 3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다. 잘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서 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못하는 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경영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훌륭한 경영인으로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8번째 토픽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토픽 남았죠. 경영이란 무엇인가의 마지막 토픽은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